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물론 여당에서는 적격 판단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네. 여러 의혹들이 좀 제기가 되는데 의혹들은 다 해소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실제로 많은 부분이 해소됐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예. 동시에 또 작은 의혹들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업무 수행을 하는데 심각한 지장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또 많은 국민들이 이 청문회 과정들을 저희가 공개해서 하는 이유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지 안 맞는지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실제로도 많은 언론 보도에서 야당을 가리켜서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는데요. 그것은 바꿔 말하면 공정거래위원장이 국민의 눈높이에 굉장히 맞는 그래도 후보자가 된 것 아니냐라는 반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또 이후에 또 청문회를 통해서 해명된 의혹에 대해서 인정하는 자세를 좀 가졌기 때문에 좀 그런 미비한 부분은 합리적인 소명을 좀 하면 될 것이다. 이런 정도 수준이지 이것이 예. 공정거래위원장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보기까지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떤 명백한 불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별로 안 보였는데 굳이 네. 꼽자면은 다운계약서 작성 같은 것이 당시 관행이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니까 그래도 안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까지 또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어떤 야당이 있죠. 그러니까 이른바 어쨌든 5대 인사 원칙에는 위배되는 게 아니냐. 이런 야당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도 밝혔습니다만 5대 인사 원칙은 인사 원칙입니다. 예. 이전에 정부에서 매번 문제가 됐던 5가지만큼은 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피하겠다는 원칙을 세우신 거고요. 예. 여기에 따라서 사실은 이게 구체적 기준이 되느냐는 문제는 약간 별도라고 봅니다. 바꿔 말하면 세부적인 기준, 구체적인 검증 기준들은 아직 논의 자리를 저희 여당에서는 제안을 했고 야당에서는 수락은 했습니다만 아직 못 만들고 있고요. 예. 앞으로는 어떤 자리나 사실은 사회적인 책임감이나 높은 도덕성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세부 기준을 좀 만들어 나갈 필요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김상조 위원장의 다운계약서 같은 건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남죠. 예. 당시 사회적 관행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아쉬운 부분이 남고 또 본인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백하게 사과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또 우리가 참 감안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전 모두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기준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빨리 여야가 합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대통령께서 직접 설명을 한 것처럼 5대 인사 원칙이라는 게 원칙이지 그게 위반되는지를 알려면 정확한 어떤 기준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초반에 국민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청문회 과정에서 해명이 됐을 것이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하세요? 국민들이 어떻게 여론이 어떤지 이런 건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세요? 특별히 조사 같은 걸 한다거나 하셨나요? 아니요. 조사보다도 일단 기본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언론 보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방이 없었다라는 건 바꿔 말하면 예. 크게 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크게 결격 사유가 없어 보인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는 그런 사항들을 종합해 보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본인들의 업무 수행을 하는 크게 지장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여권 입장에서는 한 번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혹시라도 지지의 근거 같은 것도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잠깐 듭니다만 어쨌든 야3당은 반대 입장이잖아요. 계속해서. 게다가 이제 자유한국당은 아예 김성자 후보자 임명 강행할 경우에는 국회까지 보이콧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저희가 자유한국당이나 야3당 보고서 채택과 관련돼서 입장이 좀 미묘하게 차이가 좀 있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에는 오히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2012년에 인사청문회 제도가 이 공정거래위원장 관련해서는 도입이 됐습니다. 그 뒤로 3분 정도가 추천이 되는데요. 그중에 이제 한만수 내정자만 사퇴를 했습니다. 12일 만에. 근데 그 경우는 해외에 수십억 원 정도의 비자금 계좌 개설하고 수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의혹에다가 또 김현장이 근무를 하셨는데 대기업을 위해서 변호했던 또 과거의 경력들이 드러난 상태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과 너무 안 맞다라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죠. 그때 2013년 3월 달에 사퇴했었는데요. 그 나머지는 이제 노대래 위원장님이나 정재찬 위원장님인데 물론 각각의 약간의 어떤 아쉬운 점이나
재산 등록 누락의 의혹이라든지 약간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의 제가 볼 때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비슷한 경우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그 과거의 기준에 맞추어서 야당도 좀 지적할 건 지적하고 어떤 정치적 공세를 좀 해야 되는데 물론 저는 저희는 김상조 후보자가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있다고 봅니다만 본인들이 과거에 임명했던 분들도 한번 되돌아서 점검하고 본인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합리적인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야당은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지금 야당이 여권이었을 때는 야당에서 그렇게 뭐 강하게 공격을 해놓고 왜 또 입장 바뀌니까 또 기준을 아주 낮췄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문제는 이제 자꾸 이렇게 나오다 보면 문재인 정부가 어쨌든 처음부터 여소야대 전국을 뚫어야 되고 협치를 강조를 해오셨는데 이게 인사 강행을 할 경우에는 결국에는 협치를 깨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야당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뭐 또 해결해 나가실 생각인지. 아니, 인사 문제에 대해서 뭐 모두가 만족하는 인사라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거라는 거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걸 그냥 인사가 내 마음에 좀 또는 우리 당의 마음에 좀 들지 않는다고 해서 협치를 깨는 거라는 주장은 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고 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국민의 눈높이 또 외부적인 어떤 객관적인 근거들이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지금은 오히려 모든 인사 우리가 후보자에 대해서 거의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다 부적격하다고 이미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김상조 후보만 해도 처음에 임명되자마자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만 결국은 청문회를 하고 나서 대부분의 많은 것들이 해소됐다고 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그런데 사실 국회 내의 분위기에서는 어차피 이번 청문회를 하든 하지 않든 일부 야당은 굉장히 강하게 반대할 거라는 예측을 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청문회 결과에 그 후보자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또는 후보자의 소명들을 좀 들으려고 하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면은 바꿔 말하면 이미 일부 야당은 협치할 준비는 안 돼 있는 것 아니냐라는 조심스러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청문회는 명목일 뿐이지 이미 어떻게 보면 반대 입장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이른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말씀을 하신 건데. 네, 뭐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이 워낙 해명도 잘 하셨고 또 정말 결정적인 한 방이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지금 현재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또 조금 많은 어떤 의혹들이 좀 불거지고 있어요. 뭐 위장 전입은 애초에 청와대에서도 인정을 하고 발표를 했던 거긴 하지만 장려 문제, 그 장려나 강 후보자 본인도 외국에 있으면서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 또 뭐 증여세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탈루가 있었다. 이런 의혹들이 좀 있는데 어떻게 지금 뭐 준비를 하고 계실까요? 이게 참 이번에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여당이 되어서 오랜만이긴 하시죠. 네, 오랜만에 여당이 되어서 인사청문회 후보자들을 이렇게 마주할 때마다 약간 드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저희가 높은 수준에서 준비를 해서 국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도 불구하고 이게 그분들에 대한 공격들 즉 그 공격 하나하나를 일일이 대답하는 것만큼이 다 논쟁과 쟁점이 되어 왔습니다. 그럼 바꿔 말하면 후보자가 임명되는 데까지 그러니까 청문회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있는데요. 이 시간 동안 계속된 의혹들이 제기되지만 사실은 후보자 입장에선 공식적으로 코멘트할 수 있는 시간은 청문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전에는 계속된 의혹들을 그냥 부풀려지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청문회를 들어본 다음에 우리가 판단하는 과정들을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하나 있습니다. 즉 본인의 직접적인 소명 그리고 충분한 소명을 들은 다음에 우리가 납득 가능한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그럼 그런 면에서 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딸의 국적 문제나 이런 몇 가지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미 밝히고 시작을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뒤집어서 왜 청와대는 그럼에도 강경화 후보자를 고집할까 또는 추천했을까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능력이라는 부분 일단 그런 부분에서도 더 생각을 해봐 달라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히나 지난 정부에서 가장 우리가 국민들이 분노했던 건 위안부 합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강경화 후보자가 지난주에 위안부 직접 방문하고 거기 계신 할머니들이 왜 이제 왔냐 정말 적격자가 여기 왔다 이렇게 반기는 장면들을 저는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 외교부가 외교 관료로 이렇게 굉장히 사실은 어떠한
정치권 또는 뭐 어떠한 이렇게 바뀌기 쉽지 않은 세력 또는 뭐 부처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경화 후보자의 소위 비외모고시 출신의 후보자가 좀 바꿀 수 있다. 외교부를 새롭게 좀 능동적이고 활력 있게 바꿀 수 있다라는 고뇌가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임명하는 쪽에서는.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웠어도 불구하고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임명한 것이니까 그 청문회까지는 좀 지켜보고 좀 판단해도 늦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청문회장에서도 여당에서도 조금 지원 사격이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번 청문회 때 뭐 야당 청문위원들이 그분들 말씀으로는 문자 폭탄, 저는 문자 민심이라고 읽었습니다만 이런 논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뭐 더불어민주당은 문자 민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뭐 제가 당의 입장을 전체 말씀드린다라고 대변인이시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일단 저는 정치 참여한 형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치를 표현하고 싶고 또 정치를 말하는 모든 분들에 대해 의견에 대해서는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하지만 이제 그런 소위 문자 아까 뭐 또는 폭탄 또는 행동 뭐 여러 가지 요즘에 단어들이 새로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좀 칭찬 문자도 한번 좀 많이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유한국당이 가령 예를 들면 최근에 우리 그 김연아 의원 같은 경우에 그 자유한국당 당론은 이낙연 총리의 그 거부하는 것인데 거기에 투표에 참여하고 또 거기에 투표도 하시고 이러셨거든요. 민주 문제에 있어서 이런 분들한테는 좀 문자 세례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축하 내지는 뭐 칭찬 문자 세례를 이렇게 좀 보내서 그런 분들도 인터뷰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의정 활동에 힘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반대하시는 새로운 문화들이 좀 형성됐으면 좋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한테도 반대할 때 뭐 심한 말씀 말고 논리적으로 좀 차분하게 국민의 의견을 전달하면 폭탄이란 말은 좀 사라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저도 많이 받아봤습니다. 받으셨어요? 많이 받아봤는데, 받아봤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격하고 되게 소위 두려움을 느끼게 상대가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수준의 것들은 지양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뭐 충분히 의견 내시고 또 칭찬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사드 배치 이게 보고가 안 됐다. 청와대에서 이렇게 해서 진상조사를 해야 된다는 입장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진상조사 청문회까지 하자. 국정감사 하자. 야당은 반대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십니까? 공식적 입장이 진상조사는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하지만 청문회에 대한 공식적 입장은 청문회를 하자는 입장은 정확하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 당의 사드 특위에서는 청문회를 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당의 최종 입장은 청문회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문제가 밝혀진 만큼 행정부에서 진상조사는 되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 진상조사의 과정들을 보고 이것이 청문회로 가야 되는 건지 또는 이 청문회를 통해서 청문회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국회에서 논의를 다시 해야 될 건지 말 건지를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고 점검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이셨습니다. 이어서 캐스팅 보터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최 대변인님 연결돼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제 여권에서 민주당에서는 어떤 의혹은 많았지만 결정적인 한방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당은 당론은 지금 부적격인 거죠,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 도덕적 측면에서 흠이 많고 또 제기된 여러 의혹이 풀리지 않았다는 거니까요.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시장 감독 기구니까 더 높은 수준의 도덕 기준을 충족해야 이른바 이제 국민 눈높이에 맞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의혹들이 여러 가지가 있긴 했는데 좀 결정적인 한방 같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정적인 한방이 없다라고 조금 전에 이제 강훈식 그 민주당 대변인은 그렇게 시작을 하셨는데 공직 후보자들 이제 사퇴시켜야 된다든가 본인이 알아서 그만두어야 할 결정적 한방이라는 거는 정말 너무나도 상대적인 거였어요. 이것 때문에 사퇴해야 된다라고 어떤 기준이 존재할 수는 없는 거고요. 아니 개인적으로 딱 말씀드렸던 대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게 다를 수 있는데 예. 공정거래위원장의 경우는 늘 더 높은 수준의 검증을 요구했던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김상조 교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국민의 그 기대에 충족하지 못한다는 뜻이겠죠. 예, 뭐 어떤 결정적인 꼭 하나가 문제된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그렇다라는. 우선 다원계약서 위장전이 뭐 흔히 얘기됐던 것이지만 예. 해명이 됐다고 하지만 자료 제출도 완벽하지가 않고 야당 청문위원들 수준 보기에는 해명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 부분이 또 그 예일대학교 그 연수 부분에서 예. 누가 스폰서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나타냈지만 누가 재정적 부담을 했느냐는 거에 대해서도 깨끗하게 해명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의를 한 상태니까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 눈높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별도로 좀 파악하시는 게 있나요? 여론 같은 거를? 흔히 얘기할 때 이제 수치로 나타나는 여론조사 수치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예. 어떤 정부든 새 정부 초기에 심지어 굉장히 논란을 빚었던 그 공직 후보자들의 경우도 당시에 그 맥락에서 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통과를 시켜주는 게 맞다라고 보는 여론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보통. 예.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낙마를 하거든요. 그것은 특정 정부가 시작되는 시점에 그 정부를 밀어줘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에서 만들어진 그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그분이 공직을 수행하는 기간 내내 갖춰야 될 도덕적 기준을 미리 반영하는 건 못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걸 근거로 결정적 한방이냐 아니냐 얘기하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지금 현재 벌이고 있는 지지는 어떻게 보면 새 정부 출발에 대한 지지인 것이지 지금 김상조 내정자 한 사람에 대한 지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분이 공직을 수행하게 될 경우 2년, 3년, 뭐 4년을 할 수도 있는데 그분의 재임 기간이 끝나갈 무렵에 국민들의 평가, 국민들의 어떤 그 지지 열기가 계속 유지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기준에서 봐도 맞는 사람들 그런 의미죠. 근데 지금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예를 들어서 박지원 전 대표라든가 뭐 천정배 의원이라든가 조금 우호적으로 들리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당론은 지금 부적격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정치인들은 개인적인 그 SNS 계정이라든지 이런 의사 표현의 창구를 통해서 의견을 얘기할 수 있죠. 그렇고 김상조 교수가 그 살아오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야당들과의 어떤 그 교감 속에서 활동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적으로도 굉장히 연이 있고요. 저도 잘 아는 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입장을 내는 것들과 당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판단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조금 다른 의견들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주에는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있고 뭐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도 있고 우선 그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당 현재로서는 역시 부적격이다라는 입장이시죠? 그렇습니다. 이미 뭐 여러 채널로 그 당대표, 원내대표, 뭐 대변인들 통해서 입장을 표명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요. 국민의당도 같은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도 같은 입장입니다. 근데 지금 청문회에서 얘기도 들어보기 전에 벌써 그렇게 부적격 판정을 할 정도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입장을 밝혀놨는데 그냥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어떤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럼 청문회 아예 하기도 전에 뭐 사진 사퇴라도 해야 할까 뭐 이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어떨까요? 지금은? 그런 입장을 밝혀놓은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같은 경우 후보자가 지금 가장 문제라기보다는 가장 크게 조금 국민의당 쪽에서 제기하는 게 5.18 판결 당시에 군법무관으로 있으면서 판결 사형 판결 같은 걸 했던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네, 그 부분도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경우는 특별한 또 맥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대표기관이 헌법기관인데요. 헌법재판소인데 거기 최고 책임자로서 균형감을 갖춘 인물이냐 하는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통진당 해산 반대 의견을 포함을 해서 소수 의견을 많이 낸 진보 인물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재판관으로 활동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게 없는데 과연 헌재 소장으로서 괜찮은 거냐 이런 걸 묻고 있는 거고요. 예. 또 다른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31사단 군판사였는데 그때 이제 20대 군판사가 계엄 상황에서 내린 판결이란 점이어서 좀 감안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시민군을 태웠던 그 버스 운전사한테 사형 선고를 한 대목은요. 과연 덮고 넘어갈 수 있는 거냐 이런 논란이 있는 겁니다. 사실 이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 이런 차원에서 발탁한 헌재소장이니까요. 이게 더 논란인 거죠. 그래서 저희 당 청문위원들도 당시 판결문을 꼼꼼히 따져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당시 계엄군 대검에 찔려서 피살된 여성 시신 검시를 맡았던데 그분이 검시 의견서를 어떻게 냈으며 그 이후에 연관된 판결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부동산 관련 의혹 제기된 게 있어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개별 재판관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헌법재판소장으로서는 과연 균형 감각이 있는 것인지도 좀 따져봐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렇죠. 이제 통진당 해산이라든가 소수익을 많이 내도 상관이 없는데 그게 현재 소장의 경우는 조금 균형감도 요구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죠. 제가 그거를 여쭤보니까 하필 이제 균형이라는 얘기를 하셔서 국민의당 같은 경우가 이제 보면은 뭐 태생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도 있는 것이고 현재 어쨌든 의원 상당수 분들이 호남이 또 그 호남 출신이시고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공교롭게도 막상 국민의당이 원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보면 여당과 가깝고는 하지만 반대쪽인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이 있고 또 민주당과 정의당이 있는 중간에서 일종의 캐스팅 보트를 쥐었다고 할까요? 뭐 인사청문회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 그런 균형을 잡는 역할을 또 묘하게 되셨어요. 위치가.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향후 전국 전반에 있어서의 어떤 국민의당의 뭐 포지셔닝, 위치 잡기 이런 것들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균형에서 어떤 처해지는 그런 거를 갈까요? 어떤 전략으로 보셔야 될까요? 원래 추구하는 창당 정신이 이른바 중도 개혁을 추구하는 정당이고요. 그러니까 뭐 그렇지만 어떤 야당이기 때문에 견제 감시 역할을 맡은 책무를 다할 뿐인데요.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 몇 가지 이제 질문이면서 해답이 들어있는데 여소야대 이제 상황에다가 캐스팅 보트 역할을 국민의당이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궁금한 게 민주당의 경우는 지금 여소야대 상황이라는 인식은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건지 우선 궁금하고요. 그리고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가지고 있는데 왜 행사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어떻게 보고 있는 걸까? 이게 참 궁금해요. 또 국민의당이 아까 여당과 가깝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실제 어떤 면에서 가까운 건지 민주당은 실제 자기들과 가깝다고 여기는 건 맞는 건지 이런 것들이 궁금할 정도입니다. 실제 저쪽 열광 지지자들한테 문자 폭탄 많이 받는 게 가까운 겁니다. 정말 가까운 거 맞아요. 조금 서운하신가 봐요. 서운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현실을 인식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근데 그리고 지금 입장을 여쭤본 이유는 이제 많은 분들이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각각의 개별 의원들이 뭐 지역구나 이런 것에 따라서 이해관계도 좀 엇갈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국민의당 전체의 당론을 밖으로 표시하는데 좀 다른 목소리로 나온 것도 아니냐. 그래서 뭐 아까 지금 김상조 내정자 같은 경우에도 당론은 부적격인데 일부 의견들은 뭐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끊이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런 어떤 지적을 좀 드린 거죠. 말씀드린 거죠. 그렇죠. 뭐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창당은 기본적으로 중도 개혁 노선을 그리고 중도 노선을 지향하고 창당을 했지만 총선의 결과로 나타난 것은 호남 쪽의 지지를 많이 받았고 또 호남 출신의 지역구 의원이 많은 건 사실이어서 혹시 그래서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 아니냐 그렇게 결과된 건 맞는데요. 창당의 정신이라든지 이후 추구한 가치가 어느 특정 지역에 기반을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사사로운 연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개인
차원의 정치인들의 예. 의사 표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당의 입장으로 이렇게 바로 투영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 이제 당이 추구하는 바와 당의 현실적인 문제의 괴리 내지는 거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은 것 같은데. 괴리랄까지는 없지만 늘 그런 그 부분의 조화를 요구하는 그런 알겠습니다. 문제들은 남아 있죠 정당에는. 중간에 문자 폭탄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네네. 개인적으로 이제 아까 뭐 문자 민심이라고 표현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그 국민의 어쨌든 대표기관인 국회의원들에게 민의를 국민들이 전달하는데 이게 폭탄이냐. 과연 이런 어떤 지적들도 좀 말씀도 많으시거든요. 그 폭탄은 정말 받아본 분들은 느낄 텐데요. 정말 정신적으로 정말 피폐하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읽지 않으려고 해도 읽다가 보면은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요. 심지어 몇십 년 동안 동지로 지내왔던 안희정 충남지사가 정말 질리게 한다는 말을 했잖아요. 네. 수십 년 동지한테도 그런 말 들을 정도로 하는 분들이니까요.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행동할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그걸 민의라고 표현을 한다면요. 또 어떤 사람은 문자 행동이라고도 얘기를 하던데 그렇게 사랑스러운 문자 행동으로 이해하고 민의의 표현이다 이렇게 환영해 주시는 분들한테 그분들한테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물론 여당에서는 적격 판단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여러 의혹들이 좀 제기가 되는데 의혹들은 다 해소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뭐 실제로 많은 부분이 해소됐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예. 동시에 또 작은 의혹들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업무 수행을 하는데 뭐 심각한 지장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또 많은 국민들이 이 청문회 과정들을 저희가 공개해서 하는 이유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지 안 맞는지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실제로도 많은 언론 보도에서 뭐 야당을 가리켜서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는데요. 그것은 바꿔 말하면 공정거래위원장이 국민의 눈높이에 굉장히 맞는 그래도 후보자가 된 것 아니냐라는 반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또 이후에 또 뭐 청문회를 통해서 해명된 의혹에 대해서 인정하는 자세를 좀 가졌기 때문에 좀 그런 미비한 부분은 합리적인 소명을 좀 하면 될 것이다. 이런 정도 수준이지 이것이 공정거래위원장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보기까지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어떤 명백한 불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별로 안 보였는데 뭐 굳이 꼽자면은 다운계약서 작성 같은 것이 당시 관행이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니까 그래도 안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까지 또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어떤 야당이 있죠. 그러니까 이른바 어쨌든 5대 인사 원칙에는 위배되는 게 아니냐. 이런 야당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도 밝혔습니다만 5대 인사 원칙은 인사 원칙입니다. 이전에 정부에서 매번 문제가 됐던 5가지만큼은 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피하겠다는 원칙을 세우신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사실은 이게 구체적 기준이 되느냐는 문제는 약간 별도라고 봅니다. 바꿔 말하면 세부적인 기준, 구체적인 검증 기준들은 아직 논의 자리를 저희 여당에서는 제안을 했고 야당에서는 수락은 했습니다만 아직 못 만들고 있고요. 앞으로는 어떤 자리나 사실은 뭐 사회적인 책임감이나 높은 도덕성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세부 기준을 좀 만들어 나갈 필요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김상조 위원장의 다운계약서 같은 건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남죠. 당시 사회적 관행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아쉬운 부분이 남고 또 본인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백하게 사과하고 9월 달에 사퇴했었는데요. 그 나머지는 이제 노대래 위원장님이나 정재찬 위원장님인데 물론 각각의 약간의 어떤 아쉬운 점이나 뭐 재산 등록 누락의 의혹이라든지 약간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의 제가 볼 때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비슷한 경우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그 과거의 기준에 맞추어서 야당도 좀 지적할 건 지적하고 어떤 정치적 공세를 좀 해야 되는데 물론 저희는 김상조 후보자가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있다고 봅니다만 본인들이 과거에 임명했던 분들도 한번 되돌아서 점검하고 본인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합리적인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야당은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지금 야당이 여권이었을 때는 야당에서 그렇게 뭐 강하게 공격을 해놓고 왜 또 입장 바뀌니까 또 기준을 아주 낮췄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문제는 이제 자꾸 이렇게 나오다 보면 문재인 정부가 어쨌든 처음부터 여소야대 전국을 뚫어야 되고 협치를 강조를 해오셨는데
이게 인사 강행을 할 경우에는 결국에는 협치를 깨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야당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뭐 또 해결해 나가실 생각인지. 아니, 인사 문제에 대해서 뭐 모두가 만족하는 인사라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거라는 거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요. 네, 예. 그래서 이걸 그냥 인사가 내 마음에 좀 또는 우리 당의 마음에 좀 들지 않는다고 해서 협치를 깨는 거라는 주장은 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고 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국민의 눈높이 또 외부적인 어떤 객관적인 근거들이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지금은 오히려 모든 인사 우리가 후보자에 대해서 거의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다 부적격하다고 이미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김상조 후보만 해도 처음에 임명되자마자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만 결국은 청문회를 하고 나서 대부분의 많은 것들이 해소됐다고 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그런데 사실 국회 내의 분위기에서는 어차피 이번 청문회를 하든 하지 않든 일부 야당은 굉장히 강하게 반대할 거라는 예측을 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청문회 결과에 그 후보자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또는 후보자의 소명들을 좀 들으려고 하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면은 바꿔 말하면 이미 일부 야당은 협치할 준비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히나 지난 정부에서 가장 우리가 국민들이 분노했던 건 위안부 합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강경화 후보자가 지난주에 위안부에 직접 방문하고 거기 계신 할머니들이 왜 이제 왔냐, 정말 적격자가 여기 왔다 이렇게 반기는 장면들을 저는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 외교부가 외교 관료로 이렇게 굉장히 사실은 어떠한 기득권 또는 뭐 어떠한 이렇게 바뀌기 쉽지 않은 세력 또는 뭐 부처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경화 후보자의 소위 비외무고시 출신의 후보자가 좀 바꿀 수 있다. 외교부를 새롭게 좀 능동적이고 활력 있게 바꿀 수 있다라는 고뇌가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임명하는 쪽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임명한 것이니까 그 청문회 날까지 청문회까지는 좀 지켜보고 좀 판단해도 늦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청문회장에서도 여당에서도 조금 지원 사격이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번 청문회 때 뭐 야당 청문위원들이 그분들 말씀으로는 문자 폭탄, 저는 문자 민심이라고 읽었습니다만 이런 논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뭐 더불어민주당은 문자 민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뭐 제가 당의 입장을 전체 말씀드린다라고 대변인이시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일단 저는 정치 참여한 형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치를 표현하고 싶고 또 정치를 말하는 모든 분들에 대해 의견에 대해서는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하지만 이제 그런 소위 문자 아까 뭐 또는 폭탄 또는 행동 뭐 여러 가지 요즘에 단어들이 새로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좀 칭찬 문자도 한번 좀 많이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유한국당이 가령 예를 들면 최근에 우리 그 김연아 의원 같은 경우에 그 자유한국당 당론은 이낙연 총리의 그 거부하는 것인데 거기에 투표에 참여하고 또 거기에 투표도 하시고 이러셨거든요. 인준 문제에 있어서 이런 분들한테는 좀 문자 세례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축하하는 것 같은데 칭찬 문자 세례를 이렇게 좀 보내서 그런 분들도 인터뷰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있으니까 이런 부분 또 우리가 참 감안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는 뭐 모두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기준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빨리 여야가 합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대통령께서 직접 뭐 설명을 한 것처럼 5대 인사 원칙이라는 게 원칙이지 그게 위반되는지를 알려면 정확한 어떤 기준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초반에 국민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청문회 과정에서 해명이 됐을 것이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하세요? 국민들이 어떻게 뭐 여론이 어떤지 이런 건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세요? 특별히 조사 같은 걸 한다거나 하셨나요? 아니요. 조사보다도 일단 기본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언론 보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방이 없었다라는 건 바꿔 말하면 크게 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크게 결격 사유가 없어 보인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보면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는 그런 사항들을 종합해보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본인들의 업무 수행을 하는 크게 지장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권 입장에서는 한 번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혹시라도 뭐
지지의 근거 같은 것도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잠깐 듭니다만 어쨌든 야3당은 반대 입장이잖아요. 계속해서. 게다가 이제 자유한국당은 아예 김성자 후보자 임명 강행할 경우에는 국회까지 보이콧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저희가 뭐 자유한국당이나 뭐 야3당 보고서 채택과 관련돼서 입장이 좀 미묘하게 차이가 좀 있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에는 오히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2012년에 인사청문회 제도가 이 공정거래위원장 관련해서는 도입이 됐습니다. 그 뒤로 3분 정도가 추천이 됐는데요. 그중에 이제 한만수 내정자만 사퇴를 했습니다. 12일 만에. 근데 그 경우는 해외에 수십억 원 정도의 비자금 계좌 개설하고 수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의혹에다가 또 김현장이 근무를 하셨는데 대기업을 위해서 변호했던 또 과거의 경력들이 드러난 상태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과 너무 안 맞다라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죠. 그때 2013년 3월 안 돼 있는 것 아니냐라는 조심스러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청문회는 명목일 뿐이지 이미 어떻게 보면 반대 입장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이른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말씀을 하신 건데. 네, 뭐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이 워낙 해명도 잘 하셨고 또 정말 결정적인 한 방이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지금 현재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또 조금 많은 어떤 의혹들이 좀 불거지고 있어요. 뭐 위장 전입은 애초에 청와대에서도 인정을 하고 발표를 했던 거긴 하지만 장녀 문제, 그 장녀나 강 후보자 본인도 외국에 있으면서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 또 뭐 증여세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탈루가 있었다. 이런 의혹들이 좀 있는데 어떻게 지금 뭐 준비를 하고 계실까요? 이게 참 이번에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여당이 되어서 오랜만이긴 하시죠. 오랜만에 여당이 되어서 인사청문회 후보자들을 이렇게 마주할 때마다 약간 드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저희가 높은 수준에서 준비를 해서 국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도 불구하고 이게 그분들에 대한 공격들, 즉 그 공격 하나하나를 일일이 대답하는 것만큼이 다 논쟁과 쟁점이 되어 왔습니다. 그럼 바꿔 말하면 후보자가 임명되는 데까지 청문회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있는데요. 이 시간 동안 계속된 의혹들이 제기되지만 사실은 후보자 입장에선 공식적으로 코멘트할 수 있는 시간은 청문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전에는 계속된 의혹들을 그냥 부풀려지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청문회를 들어본 다음에 우리가 판단하는 과정들을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하나 있습니다. 즉 본인의 득적적인 소명 그리고 충분한 소명을 들은 다음에 우리가 납득 가능한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그럼 그런 면에서 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딸의 국적 문제나 이런 몇 가지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미 밝히고 시작을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뒤집어서 왜 청와대는 그럼에도 강경화 후보자를 고집할까 또는 추천했을까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능력이라는 부분 일단 그런 부분에서도 더 생각을 해봐 달라 이런 말씀.